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3년 9개월 만에 3,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밤사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 리스크가 순식간에 해소됨과 함께 외국인 자금의 유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5,000포인트도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 친화적인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들이 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네. 그 3,000포인트를 넘은 지 3거래일 만에 또 3,100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높은데 네. 하반기 우리 한국 주식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상반기부터 이미 이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주인공이 된 것 같고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작년에는 연간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을 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꼴등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코스피가 한 거의 30%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도 거의 한 2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진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진짜 전교 꼴등한 애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이럴 수도 있나 이제 싶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상반기에 이미 워낙 가파른 상세를 보였으니까 좀 하반기를 앞두고는 조금 고민이 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밥을 빨리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네. 약간의 불안한 그런 또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하반기를 보려면 상반기에 왜 이렇게 좋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일단은 이제 그러면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하고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다르니까 도대체 그 6개월 사이에 이제 뭐가 변했냐. 이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최근에 이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우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워낙 저평가가 심했던 국면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포워드 PER로 보게 되면은 작년으로 한 8배 정도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PBR로 봤을 때도 한 0.8배 정도.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절대 저평가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 게 PBR 0.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떤 금융위기급이 오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깨지지 않았던 레벨이 그쪽 레벨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그 저평가된 원인이 있었을 텐데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내 경제에 특히나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거의 막 정쟁으로만 얼룩졌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빠르게 해소되면서 그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대외 환경도 중요한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트럼프가 내세우는 것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경상수지 적자를 안겨다주는 아시아 국가들, 무역수지 흑자국, 특히나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좀 절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 가치 자체가 좀 기존의 원화 약세에서 원화 강세의 그림을 그려볼 만한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작년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 한국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빠르게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고, 뭐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현 정부가 이 주식시장 주가지수 5,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숫자를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투자자들의 상당히 어떤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의 가장 큰 차이는 또 상반기 중에서도 특히 5월 이후겠죠. 네네.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투자자들의 유입이 사실 하반기에 시장의 온도를 좀 측정해 줄 수 있는 바로메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과 또 부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다룰 텐데, 일단 현재 증시에서 가장 우군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작년에는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한국 시장을 좀 비우려고 하고 한국 시장을 떠나려고 했던 게 작년의 컨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이 증권 바닥에서 흔한 말로 너 아직도 국장하니?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데 뭐 왜 국장을 해? 뭐 미장해야지. 뭐 이런 약간 뭐랄까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도 작년에는 이탈을 했었고, 네. 또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했었는데,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만 하더라도 지금 큰 변화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9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38조 원 정도를 팔아치웠었습니다. 그러니까 38조 원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올해 5월 달부터 순매수로 돌더니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은 6월 들어서는 지금 뭐 거의 5조 원 넘게 빠르게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로의 전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뭐 더 살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38조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5조밖에 안 샀잖아요. 그러면 물론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팔았던 거를 다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그냥 단순히 한 절반만 되돌린다 하더라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장표를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이른바 이 벤치마크 대비 이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외국인들도 흔히 말하면은 그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플레이어가 있고, 또 벤치마크 대비 이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가 있을 텐데, 이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벤치마크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국 시장이 벤치마크 대비 이제 언더웨이트, 즉 비중 축소로 가 있었었고,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한국 시장 퍼포먼스가 확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제 투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적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펀드는 그냥 절대 수익, 장이 좋으나 나쁘나 무조건 뭐 성과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성격의 펀드를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장 대비 나는 잘했다, 못했다. 그냥 시장만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루어지는 그 펀드를 우리가 패시브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MSCI 신흥국 지수에 여전히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오랜 우리의 수건이 이제 MSCI 선진국으로 좀 갔으면 하는 이제 이런 바람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5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MSCI에서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벤치마크 대비로는 좀 약간 비중이 낮게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벤치마크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 수익률을 얘기하니까 이 패시브 펀드는 시장보다는 조금 성과를 잘 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 상당히 지금 성과가 좋았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그동안 좀 적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벤치마크를 추종해야 되는 이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방향성은 적어도 벤치마크 비중 정도로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5월 달 이후로 순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채우지를 못했을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시장이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거꾸로 더 빠르게 사야 되는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주가가 잘 유지된다고 하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너무 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쌌던 부분이 다시 좀 되돌려야 되는 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 대비 너무 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 우리 수준보다 너무 쌌기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런 것을 또 인지한 외국인이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적인 어떤 변화, 기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 정책을 많이 주목하나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뭐 이 부분이 약간 좀 조심스러운 민감한 주제도 있었는데 네. 그 이른바 주주환원, 네.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된 정책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작년에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약간 그러니까 깊이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는 뭐 전혀 반응이 없다가 네.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저도 그게 띄우고 네, 결국은 이거는 정책의 추진력이 달라졌기 때문이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더라도 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변화가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고 야당이었던 거대 야당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추진력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정책의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 치를 때 뭐 상원과 하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이른바 레드 웨이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고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석이고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의회와 대통령 그 국회와 의회 모든 것들이 다 행정부가 같은 당일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다수당이 이제 여당이 됐고 그리고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이 주주환원의 정책은 작년보다 훨씬 좀 세고 흔히 말하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상징적으로 올해는 정말로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나 보다. 이게 단기에 끝나지는 않으려나 보다.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5,000포인트라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바야흐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라는 신뢰를 좀 많이 끌어올린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네. 뭐 많이 얘기했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가버넌스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주주에 대한 어떤 뭐 소홀히 하는 그런 정책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를 시장은 기대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걸 좀 주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뭐 오늘 우리 촬영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급히 이제 우리가 아까 밥 먹으면은 뭐 빨리 먹으면 취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승세 이면에는 어쩌면 또 단기 조정의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언제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의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최근 영업일 동안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일본 기준으로는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지수의 기준은 참고로 한 70 정도입니다. 70 이상이면 약간 과열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거꾸로 30 이하면 약간 좀 과매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85 정도 수준이고 주봉 기준으로도 한 74 정도.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도 지금 약간 계속 가파른 상세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주로만 보더라도 지금 네네. 상당히 연속적으로 산 그 주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월봉 정도로 봐야 이제 약간 과열까지는 안 온 정도, 약간 과열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정도. 월간 움직임으로 봐더라도 그래서 그냥 테크니컬리 봤었을 때는 뭐 여기서 조금 쉬어가도 여기서 좀 뭐 한 5% 이내 정도 조정을 받아도 충분히 건강한 조정, 아름다운 조정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오래 가고 멀리 가려면 저는 좀 중간중간에 조금 건강한 조정도 좀 있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처럼 너무 상승 일변도로 달리는 것도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뭔가 누적이 되면은 우리가 뭐 스트레스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면 네. 좋기는 한데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탄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구는 이제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전히 조금 사야 될 어떤 수요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 여기다가 또 이제 외환 시장까지도 좀 원화가 조금 강세로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압박을 좀 많이 느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뭐 앞서서 지난해 뭐 아직도 국장하니라는 이제 비아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거꾸로 이제 그 미국 주식으로 많이 몰려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한국으로 올해는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이제 환 효과 빼고만 30% 이익이 났고 지금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원화가 한 대략 한 10% 정도 절상이 됐으니까 거의 그러면 스코어가 40대 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뭐 오히려 지금은 이른바 포모 같은 형태로 아, 이게 한국 시장을 너무 비워놨네. 네. 이런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계속 추세를 조금 위로 이끌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식혀가는 과정들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주가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이 드라이브할 수 있을까? 네네.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유명할까? 네네.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떤 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레이더에 걸리는 게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 접근법은 5,000포인트 주가가 달성이 되려면 어떤 업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는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래도 좀 이쪽에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이거는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인데 첫 번째 당위론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대형주들이 가야 되는 거죠. 대형주.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져야 5,000포인트 달성이 좀 빨라지겠죠. 그럼 대형주면 보통 우리 수출주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업종들 쭉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을 업종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일단은 넘버 원, 투가 반도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뭐 인터넷, 방산, 뭐 원전, 금융 정도가 현재 순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지금처럼 이제 주가 뭐 3,100을 넘나드는 그런 시장에서도 부진한 섹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결국은 두 개 섹터가 여전히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역설적으로 이쪽 섹터만 금방 좋아지거나 뭔가 회복이 되면 주가 지수의 상승폭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두 기업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뭔가 필요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역시 또 이게 제가 오늘 민감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 또 주 52시간제와 또 맞물려 있는 지금 뭐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주에 52시간씩만 일해가면서 과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뭐 상당히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업황이 별로 썩 좋지는 않거든요.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이 와중에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의 또 2차 전지 업종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는 전기차라고 하는 산업이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캐즘을 조금 뭔가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던가 아니면 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던가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훨씬 뭐 기업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주가 지수 차원에서도 금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아까 첫 번째 방법론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론으로 그래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신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좀 방산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에서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그러니까 평화협정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나토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무조건 GDP의 5%를 방위비로 책정을 해라라는데 사실 그 5%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력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연간에는 분명히 전쟁이 저는 이렇게 막 그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터지는 것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참 경험해보지 별로 못했던 기억 같은데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동안이 이상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죠. 네. 냉전 이후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이 좀 상시화되고 조금 더 현실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 뭐 여전히 많이 좀 뭔가 좀 비싸진 부분은 있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이 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유명한 건 또 AI 관련된 부분이죠. 또 현 정부가 이른바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소버린 AI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 특히나 또 지금 정부에서 이제 AI 뭐 수석인가 하는 그런 또 자리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AI와 연관되는 게 또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규모의 전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전력 관련된 부분도 필요한 게 또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여전히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좀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 말고 조금 플러스 되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예.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미래의 먹거리로서는 충분히 좀 유망한 그런 산업 아닌가. 뭐 이런 정도를 저는 좀 꼽고 있습니다. 저쪽 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종목, 섹터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지금 부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 미래 먹거리가 AI 쪽에서 있다고 하면, 가정을 그렇게 하면, 네. 그리고 요즘 또 휴머노이드 얘기, 로봇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로봇의 또 두뇌가 될 수 있는 게 또 AI고,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반도체가 우리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기계류나 이런 데도 그렇게 경쟁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원전은 또 세계 1위라고 기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가 또 다 있고, 그래서 이 섹터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잘 갖춰진 나라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중국도 비슷하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포텐셜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걸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감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5천을 가기는 좀 빨리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뭐 멀티플뿐만 아니라 무슨 뭐 우리 어닝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도 변해야 되고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연말에 네. 연말에 지수 네. 어느 정도 보시는지. 아니 박사님 왜 이런 질문을 원래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네. 그래도 뭐 전망 이런 것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수급 면에서는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5천을 가려면 4천을 먼저 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4천을 가려면 네. 정고점을 먼저 뚫어야 됩니다. 원래 3,300, 3,200 뭐 네. 얼마 정도 되는 네.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정도 레벨은 무난히 뚫을 수 있다. 그냥 현재의 어떤 정책 기조와 모멘텀만으로도. 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갈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주가의 핵심이 되는 기업의 이익, 또 기업의 이익을 결국은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당근과 채찍과 함께 당근, 이런 조치들이 좀 같이 좀 주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막 기대감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기대대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연말 주가는 당연히 달려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현재 기대했던 것들이 잘 실행된다고 한다면 뭐 정고점을 넘어가는 수준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3일 만에 100포인트 올랐는데 네. 곧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전망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하는 성격이지만은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네.